한미 무역협정 타결 직후 삼성, 현대차, SK, LG 4대 그룹이 무려 800조 원의 국내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4대 그룹이 시장 심리에 단단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모두 다 투자 방향성을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외국인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제일 탑 뉴스였어요. 네. 뭔가 여러 분위기가 다시 국내 증시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의 이 강, 약재 모두 짚어보면서 많은 변화들 속에서 투자자들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주말에 나왔던 이 4대 그룹, 총 800조 원 국내 투자, 뭐 헤드라인은 역대급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큰 규모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한국 증시에 미칠 파급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상당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만 이 800조 이런 규모 자체는 항상 이 투자 규모를 원래 가지고 있던 투자 계획에다가 합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좀 주목했던 거는 이번에 삼성이 450조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투자 계획이 360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90조 정도 더 추가가 됐는데 그런 게 추가로 나온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450조의 상당 부분은 이 평택의 오공장 같은, 그러니까 원래 짓다가 공장이 중단됐었던 것들을 다시 재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정면에서는 뭐 반도체의 P 플러스 Q까지 물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는 이 사이클에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수 소비가 사실 건설 투자 경기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경기 부양에 쓰지 않게 된 이후에 사실 한국이 효과적인 단기 경기 부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뭔가 여력이 좀 없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주택 건설이 아니지만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내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출이 좋은 거는 좋은 건데 이게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이게 내수로 넘어올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마련됐다. 이런 점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평택 오공장 같은 경우는 삼성이 반도체 가격을 인상하면서 그 번 돈으로 짓는다. 이러니까 되게 훨씬 더 왠지 안락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 이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꽤 많이 올라간 배경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기업들이 역대급 수출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져온 수출 금액을 다시 한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 여러 국가별로 투자를 분산시키다 보니까 한국으로 외화가 들어오는 효과가 약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국내 외환 시장에 돌게 되는 달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빚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출을 해서 번 돈으로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하게 되는 금액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겠고, 근데 지금 새롭게 투자 그 계획들 나왔던 걸 보면 각 그룹별로 좀 자신들이 미래 먹거리로 좀 해놨던 것들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좀 더 앞으로의 방향성이 선명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이미 나온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얘기였지만은 이 4대 그룹이 얘기하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따져보면요. AI 반도체, 그리고 뭐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AI 인프라,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뭐 전동화 이 네 가지 정도의 축으로 세 개 그룹이 다 모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투자의 방향이 다 AI와 이 AI가 더 나아가서는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바꾸고 로봇까지 연결되는 식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거에 한국이 잘 발맞춰 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수가 단기적으로 부양된 효과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크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투자 섹터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있던 것들이 더 강화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모든 테마 안에 격에 AI가 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 미국에서 지금 왈가왈부 계속 AI 버블 얘기를 뭐 했다 안 했다 끝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예. 어쨌든 그게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어디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느냐 참 어려운 얘기겠지만 네, 어려운 얘기죠.
일단은 당분간은 미국의 그런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고, 그리고 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사티아 나델라 그 CEO도 얘기를 했지만은 투자를 일시적으로 약간 줄인다고 한다면 이거는 AI에 대한 전망을 나쁘게 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칩의 세대를 쭉 펼쳐서 이제 9세대 칩부터 최신 칩까지의 스펙트럼을 만들어 놔야 이후 노후화된 칩을 교체하면서 교체 수요가 또 새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해가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이 투자가 단번에 한 번에 기대감이 확 쏠려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뚝 수요가 끊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좀 긴 호흡에서 수요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주식으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우리가 예상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고, 당분간 미국의 빅테크들이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도 먼저 이거를 예상해서 끊자기보다는 계속 끌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4대 그룹 외에도 뭐 HD 현대, 한화도 투자 계획들 밝혔잖아요. 조선 방산 쪽 결국에 얘기였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조선방산도 사실은 좀 투자가 필요한 게 맞죠.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이 이미 수주 물량을 3년치를 꽉 채워 있는 상황에서 이 추가적으로 조선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이익률을 올리는 거 말고는 사실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이 제가 약간은 조금 조선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본 측면도 있었는데, 앞으로 미국의 군함 시장도 열리고 뭐 정비 사업도 열리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수요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2000년대 초반, 초중반 정도에 있었던 사이클 이후에 처음으로 이 조선의 캐파 증설 사이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 사이클이 연장되고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밑그림이 나왔다 정도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이제 한국 투자를 할 때 환율 별로 안 봤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자금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개입이 좀 나와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환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팩트셋도 발표가 실제로 됐고,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 주식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그리고 미국은 또 이제 좀 옆으로 갔고. 근데 예. 환율이 내려갈까 봐 무서워서 못했었는데 예? 지금은 조금은 이제 1,450원 이하로만 가도 그래도 다시 미국 걸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저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한국에 투자할 곳들이 사실은 더 많아진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지만은 외국인이 들어오기는 좀 제약력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뭐 실제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가파르게 한국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한국 주식을 팔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더 길어지고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는 걸 넘어서서 물량도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오고, 그게 1, 2년이 아니라 뭐 3년, 길면 5년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럴 때는 당연히 반도체의 이익이라는 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레벨로 가는 게 맞고요. 실제로 역대 한국의 반도체 이익이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60조였는데 뭐 내년 전망은 100조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내후년까지 생각하면은 더 커질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따지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파르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싸다. 뭐 사실 뭐 구글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뭐 7배를 올랐는데 멀티플은 안 바뀌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도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확신이 강해질수록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사실 더 커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게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초입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원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모이면 계속 여기가 고점 아니야? 라고 하기도 했다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예. 신기한 게 이게 세대별로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한 10에서 30대 좀 젊은 연령층들은 지금이라도 이쪽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중장년층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세대별로 갈리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각인 효과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뭐 투자를 할 때 맨 처음 사회 초년생일 때 경험했던 시장 상황을 그냥 되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그때 익숙했던 분야로 자산 구성을
평생에 걸쳐서 가져가는 게 잘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불패시날 믿는 분들 굉장히 강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미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주식이 우상향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불패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하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 분들은 사실 박스피라는 말이 옛날에는 유행했었죠. 그 한 주가지수 2,000선에서 왔다 갔다 그게 한 10% 이상 변동을 잘 안 하던 시장을 익숙하게 경험하던 분들은 올라가면 일단 불안한 면들이 있죠. 예, 그런 학습 경험이 있으신 것 같고요. 반면에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예외적으로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폭락했을 때가 오히려 더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들, 약간 미국 주식처럼 한국 주식을 바라보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양쪽이 서로를 조금씩은 더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주가 지수가 3,300까지 간 뒤에 사실은 그 뒤에 저점까지를 생각하면 주가 지수가 또 2,200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도 우상향할 거라고 믿고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일시적으로는 지금 산 가격보다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특히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뭐 레버리지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사실 뭐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또 한편으로 그런 각인 효과 플러스 또 생기는 게, AI에 익숙하지 않은데 테마가 AI다 보니까 주춤해지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양쪽이 서로를 조금 닮아가서 중간에서 모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주식은 이제 그 수익으로 증명이 되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맞췄는지는 시간이 지나가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까지도 이렇게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 투자 유의 종목까지 나와가지고 자꾸 이제 매매하는데 불편함이 겪어지는데, 이런 건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실 그 투자 주의 종목의 지정 요건은 주가의 급변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수 계좌로 매매가 집중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소수 계좌, 이게 이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중에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투자 주의 종목으로는 걸리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주로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그쵸. 하다 보니 투자 주의 종목에 걸리는 것들이 뭔가 이게 좀 위험한 종목들이다.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당연히 이제 뭐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투자 유의 종목에 걸리는 거는 소수 계좌가 이 매매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린다는 거는 사실은 최근에 한국 주식 시장이 얼마나 이 시장 기대를 넘어가는 서프라이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뭐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 투자 주의 종목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되고, 투자 주의 종목이 실제로 매매 제한에 걸리거나 하는 거는 또 지정 요건이 따로 있는 것보다는 정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불편함만 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좀 생각만 바꾸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이 계속 AI 쪽만 보다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제 바이오도 좀 관심을 갖는 걸로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다들 바이오의 아픈 추억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또 워낙에 바이오는 급등락, 뭐 변동성 이런 얘기들이 늘 따라 붙다 보니까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바이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주식이죠.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그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버는 돈 대비의 주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바이오 주식들은, 특히 바이오텍들은요, 기술 개발을 중인 그 물질에 대해서 가격을 받는 거니까 사실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데 R&D만 하고 있는데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니까요. 약간 이거는 확률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임상 3상에 있으면 최종적으로 이게 임상 3상 통과를 해서 정식 약이 나오면은 1조짜리의 매출을 1조짜리 기업이 될 거다. 그러면 근데 임상 3상이 통과를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거든요. 만약에 절반이라 확률이라고 하면은 그럼 절반을 깎아서 5천억 이런 식으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를 하면 1조가 될 것이고요. 완전히 이게 가치가 없었다는 게 판명이 되면은 0원이 되겠죠. 그러니 굉장히 이상한 주식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바스켓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을 사면은 그 중에는 성공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실패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주는 식으로 수렴할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보다는 기술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 종목은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으로 한 종목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종목에서는
그냥 바이오 ETF 같은 식으로 분산해서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과거에 이제 뭐 한미약품 당시라던가 이런 당시들을 보면은 큰 하나의 기술 수출 건이 그 뒤에 전반적인 바이오 랠리로 연결이 됐었고 특히나 또 그거를 한국 넘어서 글로벌로 보면요. 미국의 바이오텍들에 대한 활발한 M&A가 나타나는 시점이 그런 전반적인 글로벌 바이오 주식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 신호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난주부터 사실은 ABL 바이오가 기술 이걸 수출. 견인을 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지금은 하는 게 맞다. 다만 한 종목보다는 분산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1% 진짜 고수라고 하는 분들이 잘 쳐다보지도 않던 한국전력 이런 걸 많이 샀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예.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밸류업의 힘이 작용하는 밸류업의 것 같습니다.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이제 그 연료비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반사 이익을 한국에서도 같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연료비가 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원가 측면에서 뭐 이익이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한전이 굉장히 전기요금을 제값을 못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판매 단가는 올라가는데 원가는 줄어들면은 이익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시기다. 뭐 그 사이클에 들어온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도 배당을 이익이 늘어나면 그만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라는 압력은 정부가 당연히 같이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것들을 바라봐서 사실은 외국인들도 최근에 한국 주식을 아주 최근에는 좀 팔았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도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또 스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밸류업의 힘과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이쪽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도 좀 상승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자꾸 배우게 되는 게 시장이 다 주목하는 거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자꾸 주목 안 하는 거 보게 되더라고요. 유통주 같은 거. 근데 유통주는 사실 상황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중국하고 일본이랑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 우리가 만약에 좀 흡수하게 되면 유통주도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조금 소외돼 있었던 걸 볼 필요가 있다. 뭐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주가 사실 안 좋았던 건 결국은 이제 저렇게 전국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들이 다 자산 시장으로만 가지 소비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내 임금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아까 맨 첫 질문에서도 나왔지만은 뭐 800조 원에 대한 국내 투자 이런 거는 분명히 내수 소비 쪽으로 돌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일 이제 약간 고용이 불안정한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통장에 꽂히는 돈이 늘어난다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내수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내년, 내후년에 경기의 턴어라운드 좀 기대할 만하고 그런 관점에서 같이 유통주는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여기에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 주면 더 좋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원달러 환율이 낮은 상황이 좀 유지가 돼야 환율이. 더 힘을 주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이제 자사주 즉각 소각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발효가 될 거고 그 기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대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주식이나 어떤 포커스를 해야 될까요? 투자에서? 기본적으로는 뭐 금융주가 제일 우선순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의무 소각이 나와주면은 사실 뭐 주주 환원의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약간은 이제 그 뭐 배당과 주주 그 자사주 매입을 이제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 움직임들이 좀 생길 거라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일단 금융지주들이 제일 우선순위일 것 같고 그러고 뭐 자사주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대략 한 PBR 1배 미만인 것들은 다 괜찮다.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얘기는 뉴스가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도 이 통과되더라도 6개월 내지 1년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하면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액션에 들어가는 기간은 또 남았거든요. 지금은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모멘텀을 자꾸 추가적으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 밸류업 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뭐 상법 개정 그리고 뭐 세법 개정에 이어서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개인 투자자들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을 고려해봐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하나의 모멘텀이 식을만 하면 새로운 것들을 다시 들고 나오고 이거를 계속 꾸준히 끊지 않고 이어가지고 있다는 점, 그 그림에서 상법 개정도 같이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은 또 진짜 실제로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찬바람 하면 배당주도 비중을 많이 담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도주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좀 꾸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비중을 적절하게 잘 가져가자. 왜냐면요, 이게 최근에 그런 AI 버블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회자됐던 사람이 마이클 버리,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팔란티어나 엔비디아에 대해서 포지션을 부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 같은 것들을 보면요, 사실 이거는 엄청 뭐 규모 차원에서는 숏 포지션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AI 숏에 자기 순자산의 몇 프로 정도를 태웠냐 하면 6%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94%는 여전히 AI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잘 해지를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물론 이거는 이제 선물 옵션을 사용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동일선상에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I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비중을 제일 크게 가져가는 건 당연히 맞지만은, 그거랑은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유통주라던가 그러면 금융주라던가 이런 것들의 배분을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뭔가 조정을 받았을 때 이걸 딴 걸 팔아서 이걸 더 산다던가, 아니면 AI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좀 줄였을 때 그걸로 금융주를 산다던가, 이런 액션들이 여지가 있으니까요. 다 여러 가지들을 같이 이렇게 구성해 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비중으로 따지자면은 여전히 AI 비중을 뭐 70% 이상은 들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처음에 적절하게라고 하셔가지고 네? 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